나는 김지원. 서울 중구에 위치한 K회계법인에서 선임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결혼한 지 새해. 남편은 강민우. 외동 시누이는 강은지. 시어머니는 박순옥으로 이루어진 세 식구와 함께 살고 있다. 처음 결혼할 때 강민우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가정을 함께 키우자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도 지원이처럼 학벌 좋고 일 잘하는 며느리 얻은 건 축복이라고 속삭여줬다. 나는 회사에서 성과를 내며 가정까지 책임지려 노력했고, 심지어 강민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회계 처리까지 대행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 경영상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눈치챘지만 부부의 신뢰를 위해 잠시 눈 감았다. 오후 11시 반. 잠들었던 나는 강민우의 긴장한 통화로 깨어났다. 지원아, 은지가 큰일 났어. 차량 사고 났는데 음주운전이야. 경찰서에 와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긴장했지만 그 속에 묻힌 다른 감정을 나는 당시에는 캐치하지 못했다. 나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아 서북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대기실에서 강민우가 황급히 다가왔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진지해 보이지 않았다. 지원아, 은지가 20살인데 이런 기록이 남으면 평생 망한다. 너는 학벌이 좋고 말도 잘해서 경찰에게 잘 설명하면 좀 너그러워질 거야. 한 번만 은지 대신 책임지고 좀 해줘. 나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 강민우가 갑자기 나의 왼손을 잡아당겼다. 그의 손은 힘이 세서 떼어낼 수 없었고 경찰관이 내밀은 인정서 위에 나의 엄지를 잉크에 묻히고 강제로 누르는 것이다. 민우, 이건 안 돼. 음주운전은 큰 범죄야. 나는 외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몰라. 은지를 지켜야 해. 라고 외치며 더 세게 누르고 있었다. 엄지 끝에서 아픔이 퍼졌지만 더 끔찍한 건 그의 눈빛이었다. 평소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의 누이를 지키려는 강박감만 남아있는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 박순옥이 거실에 놓인 농약병을 들고 나를 바라봤다. 지원아, 은지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내가 이 죄를 졌다고 해줘. 그렇지 않으면 이 농약을 마시고 너 앞에서 죽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고 농약병의 뚜껑은 벌려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시어머니의 눈에는 위협보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마치 내가 반드시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것처럼. 그때 강은지의 SNS 알림이 나의 휴대폰에 왔다. 나는 무심코 클릭했고 화면에는 새로 산 샤넬 핸드백과 매니큐어를 보여주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샤넬 레디백 드디어 구매. 오늘도 예뻐지고 라는 글과 함께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고 당시의 혼란과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젯밤 강민우가 강제로 누른 엄지를 살짝 만졌다. 아직도 뜨거운 통증이 남아있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건 나의 마음이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이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릴 수 있는 도구로 생각했던 것이다. 휴대폰 화면을 끄고 나는 거실 의자에 앉았다. 왼손 엄지가 뜨겁게 아파서 자연스럽게 만지게 됐고 그때야 비로소 어젯밤 강민우가 너무 세게 누른 탓에 손가락 관절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살짝 움직이려니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오고 피부 아래 혈관이 터진 것처럼 보라빛이 번져 있었다. 나는 병원에 갈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지원아, 결정했어. 은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갈라지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한결같이 자신감이 있었고 마치 내 선택이 이미 정해져 있듯이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긴장이 풀리고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야 말이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구나. 강민우는 즉시 경찰에게 아내가 운전했어라고 말했고, 나는 그가 지시하는 대로 경찰 기록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의식적으로 서명 스타일을 평소와 다르게 했다. 평소엔 끝이 뾰족한 필기체를 쓰지만 그날은 둥근 인쇄체로 글자를 적었다. 이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였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갔다. 왼손 엄지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 진료 기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더 중요한 건 강민우의 행동이었다. 왜 갑자기 나를 대신시켰는지? 단순히 신우이를 지키려는 것일까? 그 의문을 품고 나는 강민우의 서랍을 살펴봤다. 평소엔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했지만 이제는 의심이 커졌다. 서랍 속에서 3달 전 날짜가 적힌 보험증권을 발견했다. 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 개인 사고 보험인데 피보험자는 나이고 수익자는 강민우, 시어머니, 강은지 3사람이었다. 나는 절대로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강민우가 속임수로 서명을 대신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 어젯밤의 대신죄 짊어짐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일까? 또한 나는 강민우 회사의 회계 장부를 복사해 둔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불법적인 자금 거래, 세금 탈루 관련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제거해야 했던 것이다. 대신죄 짊어짐으로 인해 내가 복역하면 법원에서 증언할 수 없고 만약 복역 중에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손가락의 통증이 심해지지만 마음속의 차가움은 그 통증을 훨씬 뛰어넘었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다정하고 순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갑고 결연한 빛이 살아났다. 이제부터는 복수이다. 하지만 단순히 분노로 내던지기보다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 그들에게 더 큰 벌을 줘야 한다. 나는 방 안에서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단계로 구금시설에서 사용할 녹음기를 준비하기로 했다. 나는 방 안에서 허겁지겁 검색했다. 미니 USB형 녹음기를 구매해야 했고 가능한 한 작고 검은색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는 모델이어야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당일 배송이 가능한 제품을 골랐고 은행 서류 녹음용이라는 이유로 주소를 인근 카페로 설정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지만 나의 방을 떠나지 않고 살펴보는 듯한 눈빛을 피해야 했다. 2시간 후 나는 카페에서 아침 식사라고 말하며 외출했다. 카페에서 녹음기를 받고 즉시 내 속 옷감 사이에 박음질로 고정했다. 바늘과 실은 평소 재봉할 일이 생겨 준비해 둔 것이었고 긴장하지만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 녹음기는 72시간 동안 연속 녹음이 가능하고 충전 없이도 작동하는 모델이었다. 돌아오자 경찰이 집에 왔다. 김지원 씨,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구금 기소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손수건을 챙겼다. 강민우는 지원아, 괜찮아. 나중에 법원에서 잘 해결해 줄게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손을 잡을 때 느낀 차가움은 결코 위안이 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살펴주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냈지만 눈망울엔 속이 시원해진 듯한 기분이 드러났다. 구금시설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몸체 검사를 받았다. 검사관이 옷을 살펴보지만 내 속에 박힌 작은 녹음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감옥방은 좁고 차갑지만 나는 평정을 유지했다. 첫째 날 저녁, 변호사로 고용한 이재호 변호사가 만나러 왔다.
이 변호사는 대학 시절 동기였고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신뢰가 깊어 복수를 위해 먼저 연락했다. 지원아, 진실을 말해. 정말 내가 운전했어? 이 변호사는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지 않고 아니야. 강은지가 운전했고 강민우가 강제로 내 손을 누르고 서명까지 대신했다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옷 속 녹음기를 살짝 눌러 녹음을 시작했고 변호사님, 제가 준비한 USB를 좀 가지고 가주세요. 안에는 강민우 회사의 불법 자금 거래 관련 자료가 담겨 있어. 그리고 이번 사고 발생 시간대 강남대로 인근 편의점과 신호등 감시 카메라를 추출해주세요. 제 친구 이수진이 IT 업계에서 일하는데 그녀에게 연락하면 도와줄 거야. 이 변호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알았다. 감시 카메라 추출과 함께 내 손가락 상태도 병원 진단서로 받아오겠다. 골절 의심이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나는 왼손 엄지를 보여줬다. 아직도 보라빛이 확산되고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견디기 힘든 통증이 있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방문했다. 지원아, 아무리 힘들어도 꼭 내가 운전했다고 말해. 은지가 이렇게 젊은데 범죄 기록이 남으면 어떡해? 너는 학벌이 좋고 일도 잘하니까 나중에 복권도 쉬울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지만 명백한 교사 범죄였다.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라고 대답하며 녹음기에 모든 대화를 담았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고 그녀가 나갈 때 은지가 너를 위해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말하는 모습은 역겨웠다. 이 변호사는 이수진에게 연락했다. 이수진은 서울시 교통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사고 발생 시간인 오후 11시 15분경 강남대로 12가지 교차로 감시 카메라 영상을 추출하기 시작했다. 나는 구금시설에서 매일 조용히 법률 책을 읽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필적 감정 전문가를 찾아야 했고 강은지의 뺑소니 이후 활동 기록도 추적해야 했다. 이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원아, 이수진이 감시 카메라 영상을 성공적으로 추출했어. 사고 발생 10분 전 강남대로 편의점 드라이브 스루에서 강은지가 술병을 사는 모습이 찍혔고 사고 직후 차량이 도망가는 모습도 촬영됐다. 차량 번호가 강은지의 차와 완벽히 일치하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옷 색상과 헤어스타일도 강은지와 똑같아. 그는 USB를 내밀었고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적 감정 전문가인 김형준 교수를 만났어. 내가 평소 쓴 서명 샘플과 인정서에 적힌 서명을 비교했는데 두 서명의 글자 간격, 압력, 끝부분의 곡률이 전혀 다르다. 김 교수는 명백히 타인이 대신 서명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서 증언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말은 나에게 확실한 힘이 됐다. 나는 그럼 강은지의 뺑소니 이후 활동 기록은 어떻게 되었어? 라고 물었다. 이수진이 강은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구에 있는 명품 매니큐어 샵라비에서 30만 원을 결제했어. 매니큐어 디자인은 금색 글리터에 레드라인이 들어간 스타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차량 핸들에 묻은 파편 중 하나가 매니큐어 조각으로 확인됐어. 이제 DNA 검사를 신청하면 강은지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 이수진의 능력은 정말 믿을 만했다. IT 전문가로서 개인정보와 사용 기록을 추적하는 데 특화된 그녀는 이번 복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틀 후, 강민우가 방문했다. 그의 얼굴은 조금 허해졌지만 여전히 속이 태연해 보였다. 지원아,
법정에서 아무리 신문받아도 내가 운전했다고 단호히 말해.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변호사도 비싸게 고용했어. 나는 민우야. 정말 너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죄를 졌다고 하면 몇 년 복역해야 해? 라고 슬픈 톤으로 물었다. 그녀의 속임수였다. 강민우는 알아. 하지만 은지보다 내가 더 견딜 수 있잖아. 나중에 나가면 회사에서 더 좋은 위치로 너를 데려올게라고 말하며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차갑고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녹음기를 계속 작동시킨 채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3달 전 내가 사준 5억 원 보험이라고 말을 이었다. 강민우의 눈빛이 갑자기 흔들렸다. 보험. 그건 그냥 안전을 위해 산 거야. 뭐. 그런데 수익자가 너. 시어머니. 은지 3사람이야. 왜? 나는 다시 물었다. 그건 미래를 위해 준비한 거야라고 말을 뒤집어치는 동안 나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속으로 비웃었다. 이 대화도 녹음기에 모두 저장됐다. 강민우가 떠난 뒤 이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원아. DNA 검사를 법원에 신청했고 다음 주 화요일에 결과가 나올 거야. 그리고 김 교수가 필적 감정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 인정서에 있는 서명은 강민우가 김지원 씨의 서명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명시했어. 나는 방 바닥에 앉아 왼손 엄지를 보았다. 이 골절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들의 잔혹한 계획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이제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다. 감시 카메라 영상, 필적 감정 보고서, 시어머니의 교사 녹음, 강민우의 당황한 대화, 강은지의 매니큐어 소비 기록과 DNA 검사 예정 결과. 이 모든 증거를 법원에서 한꺼번에 제출할 때 그들은 절망에 빠질 것이다. 나는 구금 시설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어둡지만 곧 빛이 찾아올 것이다. 법정에서의 최종 반격을 위해 나는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이 변호사는 긴장감이 깃든 표정으로 구금 시설을 찾아왔다. 지원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차량 핸들에서 채취한 매니큐어 조각과 강은지의 DNA가 99% 일치한다. 이건 확실한 직접 증거다. 그는 검사 결과 보고서를 내밀었고 나는 그 종이를 살펴보았다. 법학적 용어로 가득 찬 문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강은지가 운전자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를 얻은 것이다. 나는 그 보고서를 접고 좋다라고 짧게 말했을 뿐.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이 정도는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수진이 추가 감시 카메라를 찾아냈어. 강은지가 사고 후 차량을 강북구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숨기고 택시를 타고 홍대 입구로 갔어. 택시 기사에게 닭가차 사고 났는데 술 마셨어라고 말한 내용이 차량 내 녹음기에 담겨 있었다. 이수진이 택시 회사와 협의해서 해당 녹음 파일을 받아왔어. 이 변호사는 또 다른 USB를 내밀었고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손가락을 단지 살짝 움직일 뿐이었다. 은폐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증거로 만들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했다. 법원에서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려면 먼저 검찰에게 방어 준비서를 제출해야 해. 내일까지 방어 전략을 확정하자. 법정 심리에서는 내가 직접 증언해야 하고 김형준 교수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필마지막 증거는 DNA 검사 결과와 강은지 씨의 매니큐어 소비 기록입니다. 이 변호사는 DNA 검사 보고서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했다. 사고 현장에서 차량 핸들에서 채취한 매니큐어 조각과 강은지 씨의 DNA가 99%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강은지 씨는 사고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구 매니큐어 샵에서
금색 글리터 스타일의 매니큐어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핸들에서 발견된 매니큐어와 디자인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자 강은지가 갑자기 아니야. 저는 운전하지 않았어. 모두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치며 몸을 일으켰지만 법원 직원이 그녀를 붙들고 앉혔다.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은지야. 아빠가 지켜줄게.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강민우는 고개를 꺾고 가슴을 안고 숨을 죽여 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 모든 장면을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이 자초한 죄책감으로 벌을 받을 시간이 됐다. 강민우가 갑자기 일어나 심판장님. 이 모든 게 음모입니다. 김지원이 저희 가정을 파괴하려고 의도적으로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요.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설득력이 전혀 없었다. 이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다. 강민우 씨, 당신이 주장하는 거짓 증거는 각각 법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필적 감정은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 결과이고 감시 영상과 녹음은 원본 파일을 제출했으며 DNA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공식 결과입니다. 어떤 부분이 음모라고 주장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우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했다. 얼굴은 점점 빨개지고 손을 무도히 움직이면서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말이 뒤섞여 이해할 수 없었다. 심판장은 강민우 씨, 가만히 앉아주시오. 증거 제출이 끝나면 당신에게 증언할 기회를 줄 테니라고 경고했고 그는 힘이 빠진 듯이 의자에 앉았다. 이때 검찰관이 손을 들었다. 심판장님, 피해자 유민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싶어 합니다. 허가를 청합니다. 심판장이 허가를 내리자 부상으로 팔에 깁스가 감긴 유민주가 증인석에 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고 눈망울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사고 당시 저는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직진해서 저를 치고 갔어요. 차 안에서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어요. 저는 부상으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직장에서도 휴가를 내야 했어요. 유민주가 증언하는 동안 강은지는 고개를 더욱 낮췄고 손가락을 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떨리는 입술이 그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냈다. 나는 유민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픔은 나의 무력함 때문에 더욱 커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복수를 통해 그녀에게 정의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각오가 더욱 굳었다. 유민주 씨, 당신이 본 차량의 운전자가 강은지 씨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검찰관이 질문했다. 유민주는 강은지를 쳐다보고 사고 당시는 어두워서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차량의 색상과 모델, 그리고 운전자가 긴 머리를 했는지는 기억해요. 방금 본 강은지 씨의 헤어스타일과 옷 색상이 그때 기억하는 것과 비슷해요 라고 답변했다. 이는 간접 증거이지만 기존의 객관적 증거와 함께 강은지의 범죄를 더욱 확실히 했다. 이 변호사가 다시 말을 꺼냈다. 심판장님, 추가로 강민우 씨가 김지원 씨를 위해 구매한 5억 원 보험 증권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3달 전에 가입되었고 수익자는 강민우 씨, 박순옥 씨, 강은지 씨 3사람입니다. 김지원 씨는 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서명은 강민우 씨가 모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보험 증권과 서명 비교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고 심판장은 이를 살펴보며 깊은 탄식을 쳤다. 이 보험은 단순히 안전을 위해 가입한 것이 아니라 김지원 씨가 죄를 덮어씌움로 인해 복역하거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통해 사고 배상 비용과 강민우 씨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은 법정 안에 충격을 선사했다. 방청석에 있던 관중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일어났고 강민우는 그건 거짓말이야. 그냥 미래를 위해 준비한 거야. 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심판장은 모든 증거 제출과 증언을 끝으로 오늘의 법정 심리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명령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강민우와 시어머니 강은지는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나갔다. 강민우는 나를 쳐다보며 원한에 찬 눈빛을 보냈고 강은지는 울면서 나는 죽지 않아. 라고 외쳤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 뒤를 따라갔지만 그녀의 등은 처참히 축 처졌다. 이 변호사가 나에게 다가왔다. 지원아. 오늘 법정 심리는 완벽하게 진행됐어. 모든 증거가 그들의 범죄를 명확히 증명했고 심판장과 검찰관도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판결에서는 확실히 결과가 나올 거다. 나는 고마워라고 짧게 말했고 왼손 엄지를 살짝 만졌다. 이 상처는 곧 정의의 상징이 될 것이다. 구금 시설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지만 이제는 어둠이 아닌 희망으로 보였다. 판결일을 기다리며 나는 마지막 단계의 준비를 했다. 그들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했고 나는 그들이 만들어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판결일인 다음 주 금요일이 겨우내 왔다. 아침엔 이른 새벽부터 구금시설의 창문을 바라보며 심판장이 내릴 판결을 예측하지 않았다. 결과는 이미 증거 속에 담겨 있었고 나는 오직 정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이 변호사가 방문했을 때 오늘 이후 모든 게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끄덕일 뿐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마음속엔 이미 재단 설립 계획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다. 법정에 도착했을 때 방청석이 전보다 더 붐볐다. 기자들도 몇몇 와서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유민주 씨도 팔의 깁스는 아직 안 풀렸지만 함께 와서 정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우, 시어머니, 강은지는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석에 앉았는데 세 사람 모두 눈밤 없이 잤을 것 같아 허해졌고 얼굴엔 회색기가 돌았다. 강은지는 눈을 붉히고 울음을 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고 단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떨리는 어깨가 속을 드러냈다. 강민우는 고개를 낮춘 채 손가락을 무도히 꼬고 있었다. 심판장이 법정에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은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상해 및 사고 후 도주. 사법방해 혐의가 모든 증거로 인해 인정됩니다. 특히 피해자를 치고 도망가고 타인에게 죄를 덮어 씌움을 강요한 행위가 심각하므로 형법 제307조 및 제134조에 따라 12년형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강은지가 아니야. 저는 죄 없어요. 라고 소리치며 몸을 일으켰지만 법원 직원이 즉시 그녀를 붙들었다. 울음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피고인 강민우. 위증죄 및 고의적 상해죄. 보험금 사기모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배우자를 강제로 죄를 덮어 씌움시키고 거짓 서명을 하여 법질서를 위반했으며 배우자의 신체를 상해 입힌 행위가 불법적입니다. 형법 제156조 및 제257조에 따라 7년형을 선고합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쳐들고 심판장님, 저는 죄를 모르겠어요.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마른 풀처럼 설득력이 없었다. 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을 이었다. 피고인 박순옥.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가 자녀를 지키려는 부모의 애착에서 비롯되었고 사전에 범죄 기록이 없으며 사후 피해자에게 사죄와 일부 배상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법 제157조에 따라 2년형의 3년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유민주 씨에게 총 3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합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탄식을 쳤지만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최선의 결과였을지도 몰랐다. 나는 이 모든 판결을 차분하게 듣고 있었고 마음속엔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자초한 결과이므로 탓할 사람은 없었다. 판결이 끝난 뒤 강민우와 강은지는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시어머니는 법원 직원과 배상금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나는 이 변호사와 유민주 씨를 만났다. 김지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의를 돌려주셨어요. 유민주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고 나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배상금은 제가 함께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답변했다. 이틀 뒤 나는 구금시설에서 출소했다. 이수진이 기다려주었고 괜찮아. 오랜만에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지? 라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배상금 3억 5천만 원이 시어머니가 집과 차를 매각해서 모아 지불했어. 그녀는 이제 강북구 육교 아래에서 휴대폰 필름을 붙여 생계를 해요 라고 이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이는 그 길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나는 유민주 씨에게 배상금을 전달했고 이 돈으로 병원비와 손실을 보상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라고 말했다. 유민주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재단 설립 절차를 설명했다.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며 세무청에 신고하고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 이 과정에서 설립인, 운영위원, 회계 처리 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하고 매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에 중요한 내용을 적었다. K회계법인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 재단의 재정관리도 직접 담당하기로 했고 이수진은 IT 시스템을 구축해서 피해자 지원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출소한 첫 주. 나는 재단 준비 과정을 바쁘게 보냈다. 법률 문서 작성, 운영위원 모집, 세무신고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했고 이 변호사와 이수진이 끊임없이 도와줬다. 밤에는 재단의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짜고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 어떻게 피해자를 찾아낼지 등 세부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아픔은 점차 희미해지고 대신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의미를 찾았다. 나는 이 재단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법적 지원과 심리 상담까지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되기를 바랐다. 교통사고 피해자 재단 빛나는 길이 설립된 지 3년이 흘렀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반가정폭력 및 법치의식 홍보대회에서 상을 받는 날이었다. 나는 재단 대표로서 반가정폭력 법치 대사로 임명되었고 검찰총장님으로부터 상장을 받고 연설을 시작했다. 3년 전, 저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타인의 죄를 졌다고 속박당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증거, 그리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의를 찾았고 이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도록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일었고
이수진과 이 변호사. 유민주 씨도 눈을 빛내며 박수를 쳤다. 지금까지 빛나는 길은 127명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법적 지원과 경제적 도움을 제공했고 32명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와 심리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피해자가 되어 가만히 있기보다 자신을 방어하고 정의를 찾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또다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행사가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오니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 그 중에서 교도소에서 온 봉투가 눈에 띄었다. 보내는 사람은 강민우였다. 봉투를 열어보니 손으로 쓴 편지가 담겨 있었다. 지원아, 3년이 지났다. 나는 매일 너를 원망한다. 왜 우리를 파괴했어? 우리 가정을 왜 부수고 싶었어? 은지는 12년을 복역해야 하고 나도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는 지금 성공적이고 명예롭게 사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우리의 고통로 얻은 거다. 나는 편지를 읽고 웃지 않았다. 그의 글씨는 여전히 어글리고 떨렸고 내용에는 책임을 돌리기만 할 뿐 죄책감은 없었다. 나는 상장을 들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쳐다봤다. 3년 전의 혼란스러움과 분노는 사라졌고 대신 결연하고 온화한 눈빛이 되었다. 이 재단과 활동을 통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재단 사무실에서 빛나는 길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수진이 들고 와서 어제 연설 내용이 뉴스에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지원 요청을 보내고 있어 라고 말하며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모범생의 복수,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 있었고 나의 이야기와 재단 활동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다. 또한 시어머니 박순옥 씨가 지난달 6교 아래에서 휴대폰 필름을 붙이다가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은지와 민우를 위해 모든 걸 팔았더니 이제 혼자 살고 있다라고 이수진이 추가로 말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고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녀도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은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더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오후에 유민주 씨가 찾아왔다. 김지원 씨, 저도 재단에 활동하려고 왔어요. 저도 당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녀는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 직장도 복구했고 웃는 모습이 평온했다. 정말 감사해요. 유민주 씨의 참여가 재단에 큰 힘이 될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해가 질 무렵 나는 재단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많은 불빛이 희망을 상징했다. 나는 강민우의 편지와 반가정폭력법치 대사 상장을 함께 두고 속으로 말했다. 너가 인정서에 내 이름을 쓴 그 순간 너희가 만들어낸 가족은 이미 부서졌다. 나는 그 고통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다음 달 재단 행사 계획을 작성했다. 앞으로도 빛나는 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삶은 나에게 주어진 2번째 기회이고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것이다. 이야기 끝.